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민식이법이 울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본회의가 열렸다면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을 포함해 수많은 민생 법안들이 국회에 지금 발이 묶여 있습니다. 어느 쪽 책임이 51%인가 따져 묻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제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3년 전 유권자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했던 그 초심만 떠올리십시오. 오늘이라도 제발 본회의를 열길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일 월요일입니다.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요, 학교에서 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까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라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가 있었습니다. 네. 이 교사가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었는데요.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하. 이 수원고법이 이 40대 중학교 교사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고요. 이 네. 벌금과 더불어서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3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벌금 3천만 원에 그리고 나머지 조치들을 봐도 상당히 중하다 왠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대체 어떤 신체 접촉을 학생들한테 한 걸까요? 네, 이 남교사는요, 2018년 3월에서 4월에 걸쳐서 경기도 지역에서 중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네. 해당 중학교의 교실과 복도 등지에서 여중생인 제자 13명의 머리, 어깨, 팔 부위 등을 손으로 쓰다듬거나 쓸어내리는 방법을 통해서 이 여학생들을 40여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네. 이 학생들이 한 달 남짓 불만을 계속해서 공유를 하다가 이것이 나아지지 않자 결국은 3학년 부장교사를 찾아가서 피해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요구하면서 이 사건이 불거지게 됐습니다. 물론요. 학생들을, 제자들을 가르치다 보면 제자들이 수업에도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하면 대견스럽잖아요. 그런데 오윤성 교수님, 그 대견스러움에 대한 표현이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남자 제자냐, 여자 제자냐 그 차이가 있는 건데요. 아마 이 사람이 지금까지 별로 언론 같은 데서 이제 보도된 내용을 잘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하, 네. 지금 이제 뭐 표면적으로는 내가 그 뭐 아이들을 격려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갖다가 물론 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속마음은 우리가 잘 모르죠. 그걸 빙자를 해서 네. 그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하나 습관화시킨지는 모르겠는데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당한다라고 하는 그 입장에 있어서 그 여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처음에 이제 몇 번 그렇게 했을 때는 아무래도 좀 그 선생님이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것이 자꾸 횟수가 잦아지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해가지고 아마 학생들 사이에서도 그와 관련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선생님과 학생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어떻게 보면 갑을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했을 때, 왜 이러세요?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 특히 이번에 이제 이 40대 교사가 기소된 이 혐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네. 이 신체 접촉을 하는데 교실이라든가 복도에서 피해자의 등 부위에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 아이들이지만은 그 브레이즈를 이렇게 착용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가로지르는 그 부위를 쓰다듬는다든지 또는 어깨 부위를 잡거나 쓰다듬거나 주무르는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이다. 이렇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도 앞서 오윤성 교수님 말씀처럼 처음에는 좋은 의도겠거니 하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횟수가 늘어날수록 불쾌하고 수치스럽고 짜증까지 났다고 하는데 이게 이 사건이 결국 재판부까지 이 법원까지 가게 됐는데 법원의 판단은 뭐였을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1심 재판부는 성적 자유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폭력적인 형태로 침해하는 경우라고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시를 합니다. 네. 피고인이 만진 부위는 일반적으로 이성 간에도 칭찬, 격려 등의 의미로 접촉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판시하면서 40대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사법부의 판단을
이러쿵저러쿵 논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부담감은 있습니다만 하재근 평론가님 네. 사실 요즘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도 나와요. 어떻게 이런 행위에 대해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할 수 있을까? 많은 시청자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좀 애매한 상황에서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느꼈느냐가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저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애매한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도에 따르면 네. 이 교사가 그 학생들의 몸을 쓰다듬은 부위가 등 부위라고 나오는데 거기 구체적으로 보도가 나오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속옷 끈이 가로지르는 부위를 쓰다듬었다라고 보도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 애매한 상황에서 받아들이는 사람의 느낌이 어떤지 중요하다. 그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안 되는 거죠. 거기를 왜 쓰다듬었는지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주물렀다는 표현까지 보도에 좀 등장을 하거든요. 네.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걸 객관적으로 봐도 좀 문제가 있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고 네. 설사 이렇게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문제가 있는 행위가 아니라 좀 애매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신체적인 접촉 자체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불쾌하게 받아들였다면 분명하게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네. 그 상대방 여성한테 좀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말로 하면 됩니다. 굳이 그것을 반복된 신체 접촉으로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조심해야 되고 특히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성인지 감수성 제가 한 차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1심 판결을 보면서요. 엊그저께 많은 국민들과 또 시청자분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든 판결이 떠올라요. 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성 택시 운전 기사님이 손님한테 성추행을 당했어요. 그때 그 기사님이 연세가 60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에서 판사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60대면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는 별로 부족하다. 그런 취지의 판결을 했어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때? 바로 저는 이 1심 판결을 보면서 그때 판결과 상당히 오버랩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결국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어요. 그런데 2심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최담비 변호사님. 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다르게 봤습니다. 먼저 접촉한 신체 부위가 성적 민감도가 높은 부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서는 접촉된 신체 부위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봤어요. 즉 1심 재판부가 머리, 등, 어깨, 팔 부분이 성적 민감도가 낮다라는 것을 판단을 한 반면에 추행에서는 그런 것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라고 명백히 했고요. 네. 또 설령 피고인, 즉 그 남자 선생님의 주장처럼 격려나 칭찬, 친밀감의 표현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언어적인 표현으로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유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즉 사춘기 여중생에게 친근함이나 격려를 표시하는 이러한 것이 네. 과도한 행동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지금은 2심에서 결과는 뒤집혔습니다만 혹시 최담비 변호사님이 전망을 좀 해본다면 만약 이게 상고심 즉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어떤 결과를 좀 전망할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이게 이제 2심의 재판부가 내렸던 판단이 최근과는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부위는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제 특정 조금 더 이러한 성적인 관련된 부위와 접촉을 해야지 이러한 성범죄였다면 최근은 그렇지가 않은데 이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를 들면 등이라 네. 하더라도 그 등을 어떠한 방식으로 만졌는지 왜냐하면 동기는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만졌는지 그냥 이렇게 쓰다듬는 것과 아까 이제 오윤성 교수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주무르는 방식은 또 다르거든요. 네. 그러한 모든 것들 또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봤을 때에도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관련되어 있는 친구들이라든지 다른 교사들의 진술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마 2심 재판부가 이렇게 머리, 등, 어깨, 팔인데도 유죄를 선고한 데는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네. 대법원에서는 좀 뒤집혀지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이 40대 교사요. 혹시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뉘우친다면 그래도 죄를 감경받을 여지는 좀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자신은 격려했다고 주장한다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쉬워요. 지금 40대잖아요. 혹시 자제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따님이 있다면 그 따님한테 누군가가 격려한답시고 이런 똑같은 짓을 한다면 본인은 그 격려한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제 딸을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럴 겁니까? 상황을 반대로, 경우를 반대로 뒤집어 보면 해법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법원까지 가게 될 경우 이 재판도 뉴스파이터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춥대요. 근데 겨울철 되면요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한 고속도로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팔을 흔들어요. 차를 세우려는 걸까요? 그런데 저기 차가 뒤엉켜 있습니다. 저 앞에 보세요. 그런데 차가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저 뛰어가는 도중에도 2대의 차량이 더 따라와서 차를 추돌하고 가드레일까지 중앙분리대까지 들이받으면서 차가 뒤엉키는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하마터면요. 지금 보세요. 이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서 차가 지금 파손됐는데 그 운전자는 누군가에게 황급히 전화를 거는 모습. 곳곳에 차량 파편. 보세요. 차를 세우고 저 앞에는 이미 차가 뒤엉켜 있습니다. 비상등까지 켜 있고요. 대체 오윤성 교수님 이 도로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와, 정말 아찔합니다. 저게 이제 지난 그 15일 오전 7시 45분인데요. 네. 제2 영동 고속도로 동양평 IC 부근입니다. 아, 네네. 네, 그래서 차량 21대가 도로에서 잇따라 이제 미끄러지면서 네. 20중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세상에. 그래서 지금 그 알려지기로는 80대 여성을 포함해서 3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네. 지금 다행히도 사망자는 1명도 발생이 안 됐습니다. 천만다행이네요, 진짜. 아까 그분 같은 경우는 정말 위험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 사고 원인이 왜 저렇게 차들이 갑자기 그 저런 식으로 막 그냥 미끄러졌느냐. 네. 그 원인을 보니까 네. 전날 밤에 내린 그 약한 비로 인해 가지고 소위 그 블랙 아이스라고 하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검은 얼음이라고 하는데 그 블랙 아이스 때문으로 밝혀졌는데요. 네. 사실 이 블랙 아이스가 일반 빙판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군요. 아하. 이 블랙아이스 지금 저 보세요. 저 도로가 이른 아침 시간인데요. 저 도로 상황 좀 보여주세요.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 도로 표면 보세요. 반짝반짝 뭐가 빛납니다. 뭔가 물기가 있는 것처럼 보세요. 지금 반사되죠. 지금 도로 표면에 뭔가 얇게 뭔가 반사된 물기가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반사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육안으로 그게 바로 블랙아이스라는 겁니다. 블랙아이스가 대체 뭔지 그렇다면 전문가 얘기를 통해서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아이스라는 것은 이른 아침에 그 얼음에 얇게 얼어서 아스팔트색을 띄어서 실질적으로 운전자가 보지 못하는 얼음판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얼음판에 비해서 상당히 좀 위험하고 이른 아침에 이 다리 위라든지 또는 그늘진 곳에 얇게 얼어서 운전자가 보지 못하고 진입을 하면서 다중 추돌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상황을 블랙아이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들 그러실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김필수 교수님은 그늘진 곳, 얇게 얼었어. 그리고 다리 위 이런 곳, 즉 햇빛이 잘 안 드는 곳이라고 했는데 저기는 다 위가 뚫려 있는 고속도로잖아요. 그런 생각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저곳이요. 전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날 내린 비인데 햇빛이 그동안 들지 않았잖아요. 이른 아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먼지까지 다 합쳐져 가지고 빙판 얇게 막을 형성했다는 거예요. 저희 제작진이 알아봤더니요. 일반 도로보다 14배, 그리고 눈길보다도 6배나 더 미끄러운 길이 된답니다. 블랙아이스. 지금 저렇게 생겼대요. 지금 보세요. 육안으로 보면요. 아스팔트인지 저게 얼음이 덮여 있는 건지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가 없어. 얇은 빙판이 저 있는 상태랍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근데 이거 우리가 운전하면서 여기는 블랙 아이스 구간이네 이거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블랙 아이스 구간으로 의심되는 지역을 지나실 때는 급브레이크 대신에 속도를 서서히 줄이셔야 하고 운전대를 똑바로 잡고 최대한 직진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여기가 블랙아이스 구간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그늘진 곳이나 곡선도로에서는 평소보다 절반 이하의 속도로 감속 운행을 하셔야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화면상 보니까 약간 약간의 내리막길이 있는 또 도로긴 하네요. 보니까 저 상태 보니까요. 그런데 저분은요, 지금 보세요. 저 도로에, 고속도로에서 이리저리 정말 아찔한 상황 당할 뻔했던 저분은요, 지금 자신의 차량이 일단 미끄러져서 사고를 당했나 봐요. 그런데 뒤따라오는 차량한테 2차 사고 막을 자신을 희생한 거예요. 2차 사고 막으려고 손을 휘저으면서 위험합니다 하는 그 순간에 하마터면 본인이요, 큰 화를 당할 뻔했어요. 전문가 얘기. 그러면 진짜로 운전을 어떤 식으로 우리 일반인들 운전자가 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전문가 얘기 한번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아이스는 이 진입하기 전에 예방 차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곡선 구간이나 특히 이 얼음이 얼수가 있는 교량 위라든지 또는 그늘진 곳에 진입할 때는 속도를 늦추고 진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블랙아이스 상황에서 차가 미끄러지는 상황에서는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이 핸들을 틀고 실질적으로 속도를 좀 줄이면서 제동을 하는 방법이 유일한데, 그렇지 않으면은 일반적으로 반대로 트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습관입니다. 이 경우에는 차가 회전을 하면서 더 큰 사고가 유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최단비 변호사님도 사건 의뢰를 맡게 되면 지방에 있는 또 재판 법원에 갈 수도 있잖아요. 운전하실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저 사고 영상 보고 저 전문가들이 어떻게 주의를 해라 이런 거 혼자서 이제 연습해봤거든요. 아하,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이제 일단 느리게 가는 게 중요하고 핸들을 꽉 잡아야 된대요. 아하. 직진으로. 그러니까 핸들이 움직이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핸들을 꽉 잡고 직진으로 가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저도 이상했거든요. 만약에 왼쪽으로 미끄러진다. 그러면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왼쪽으로 같이 핸들을 틀어야지. 반대로 트는 게 아니에요? 저는 반대로 틀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어허. 했거든요. 왜냐하면 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아니라고 합니다.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핸들을 같이 왼쪽으로 틀어줘야지 하면서 제동을 걸어야 위험하지 않다. 아, 그렇군요. 저는 이번에 최단비 변호사님 덕분에 새로운 걸 알았습니다.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차가 이쪽으로 쏠리면 아이고 하면서 오른쪽 돌려야 되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침착하게 당황하지 말고 그 미끄러지는 쪽으로 핸들을 약간씩 틀면서 제동장치를 조금씩 꽉 밟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서 박성배 변호사님 말씀드렸죠. 꽉 밟으면 차가 빙글빙글 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끄러진 방향으로 핸들을 틀면서 제동장치를 부드럽게 밟아주는 게 관건이라는데, 사실 이건요, 이론상 그런 거예요. 그 당황하면 누가 저 상황에서 그렇지 당황하지 말고 미끄러진 쪽으로 핸들 돌리고 제동장치 살짝, 오윤성 교수님 이거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기본 원리는 그렇다지만 정말 도로에서 저걸 안 만나기를, 블랙아이스를 안 만나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게 사실은 우리가 말은 상당히 쉬운 것 같아도 막상 본인이 저런 상황이 딱 되면 그때 당하게 되죠. 머리 이제 백지장 떼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어떨 때는 왼쪽, 어떨 때는 오른쪽 이렇게 지금 얘기는 하지만 저게 그 상황이 딱 돼 보면은 본인들은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브레이크 없는 밟고 반대로 돌릴 거예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추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그냥 하늘의 뜻이겠거니 맡겨두는 건 저건 무책임해요. 사실 저런 날씨가 위험한 날씨가 되면요, 고속도로 이 관리하는 그 기관에서도 제설 작업이랄지 아니면 미리 안전장치 좀 염화칼슘 뿌린다든가요. 좀 그래서 그런 장치를 마련해 주셔야지 운전자분들이 정말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고속도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지난주 토요일 네. 30일 오전에 있었던 일인데 네. 아침에 8시 조금 넘어서 네. 20대 여성이 아르바이트하러 가는데
외국인 남성이 달려들어서 네.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요. 근데 그 여성은 당연히 이제 비명을 질렀던 거죠. 네. 주택가였는데 아하. 인근 건물에서 어떤 남성이 바로 뛰어나와가지고 아하. 그 외국인 남성을 제압하려고 하다가 외국인 남성이 저항하니까 이제 주먹질을 하려고 하니까 그 주변에 다른 시민들도 합세해서 같이 제압하려고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외국인 남성이 도주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저 사람을 도망 보내면 안 된다라고 해서 건물에서 뛰어나온 그 남성이 그 외국인 남성을 쫓아가서 네. 도망가지 못하게 바로 업어치기로 제압해서 꽉 누르고 있다가 경찰이 오니까 이제 인계한 사건입니다. 세상에. 일단 오전에 저런 일이 일어난다는 자체도 너무 놀라고 지금 가슴이 쿵쾅쿵 뛰는데요. 저분이요. 그냥 남의 일처럼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업어치기로 그냥 제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도움을 주신 분 알고 보니 깜놀할 사연이 있다면서요. 가수 에이톤 씨였습니다. 아하. 이 남성이. 네. 예, 바로 그러니까 이분이 그 프로듀서 작곡가로 활동했던 분인데 네. 백지영 씨라든가 아하. 여러 유명한 가수들 프로듀서 하다가 아, 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하. 지난주 목요일에 네. 첫 번째 미니 앨범을 발표하고 네. 이제만 활동을 시작한 신인 가수인데 아, 가수 겸 그럼 작곡가예요? 네, 가수 겸 작곡가인데 아하. 지난주 목요일 날 첫 번째 미니 앨범 나오고 네. 이틀 후 토요일에 이 사건이 터진 거죠. 이야. 그러니까 본인 지금 신곡 활동으로 바쁘고 굉장히 피곤할 상황인데 어떻게 네. 집 바깥에서 나는 그 비명 소리를 듣고 네. 몸을 사리지 않고 네. 바로 뛰어나가서 이렇게 이 제압을 한 겁니다. 네, 저분 잘생긴 것만 얘기하면 지금 이 사건의 본말이 전도되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쨌든 그 순간에 지금 슬리퍼 차림으로 아마 어디 뭐 물건 사러 나오셨나 봐요. 그 슬리퍼 차림에 나왔다가 그 비명소리 듣고 뛰어가서 그 사람을 업어치기로 제압하고 경찰이 올 때까지 누르고 있다가 인계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예.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에이톤 씨 생소해요. 생경한데 에이톤 씨의 이름도 생경한데 네. 누군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더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모든 분들이 다 생소하죠. 왜냐하면 지난주 목요일 날 첫 번째 그게 미니 첫 번째 앨범이- 방송이면 그 전에 뭐 방송 나온 적이 없어요? 그 전에 이제 뭐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 아하. 일반인 아무도 모르는 일반인 싱어가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에 올해 3월 달에 나온 적이 있긴 한데. 근데 유명 가수분들의 곡은 많이 만들어줬나 봐요. 백지영 씨라든가 백지영 그러니까 씨. 이제 프로듀서 작곡가인데 일반인들이 작곡가는 모르잖아요. 네. 가수로 활동해야 아는 거지. 아하. 근데 지난주 목요일 날 첫 번째 미니 앨범이 나왔으니까 네. 아무도 모르는 가수인 거죠. 아.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활동 시작하고 이틀 만에 이런 사건을 야. 이제 본인이 이제 제압을 한 것이고 네. 방금 뭐 이제 슬리퍼 신고 나와서 물건 사러 가는 길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아니라 아하. 아침에 자다가 아하. 비명 소리가 들려서 세상에 자다 일어나가지고 더 대단한데요, 그러면? 창문 열어보니까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고 아하. 있어서 그냥 그 패딩 점퍼 하나 걸치고 바로 뛰어나온 겁니다. 대박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신인 가수 막 데뷔해서 네. 사실 몸을 살릴 만도 한데 왜냐하면 저러다가 자기 몸 다치기라도 하면 아니면 구설수에 오르기라도 하면 지금 가수 활동에 문제가 생길 수도 아하, 있잖아요. 네. 근데 막 데뷔해서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전혀 자기 몸을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뛰쳐나와서 저렇게 이제 제압을 한 거고 제압하면서도 혹시 이것도 상대방한테 상처가 생기면 쌍방폭행으로 아하. 나도 또 문제가 생길 수 네. 있으니까 최대한 상대방한테 상처가 생기지 않게 주의하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눌렀다고 합니다. 대박인데요. 어떻게 또 그 순간에 그것까지 생각했어요. 지난달 28일 날 미니 앨범을 냈대요. 정말 앨범 낸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훌륭한 행동, 그 의로운 행동 했으니까 글쎄요. 미니 앨범 대박의 조짐이 있을까요? 그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아하지 못했던 말들 참아야만 했던 수많은 날들 노래 하나로 가사 하나로 잊을 수 있을까 되돌릴 수 없어
네, 좋은 점수 나왔습니다. 네. 노래 참 잘하네요. 미성이고.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에이톤 씨가 이제 뭐 이런 선행이 알려지니까 여러 차례 뭐 여기저기 인터뷰한 것 같은데 이 소중한 경험이 이번 사건에 뭐 도움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군대에서의 경험이 범인을 잡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 그래요?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에이톤 씨가 1층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었답니다. 아하. 그런데 바깥에서 여성의 비명 소리가 들려서 창문을 열어봤더니 한 외국인 남자가 여성을 성폭행하려는 모습이 눈에 띄더라는 겁니다. 말로 그만하라고 경고하고 곧바로 뛰어나갔다는데 이 외국인을 에이톤 씨가 잡으려고 했더니 외국인이 에이톤 씨에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저항을 하면서 달아났고요. 그 과정에서 골목길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폭행을 행사하기도 했답니다. 에이톤 씨가 얼른 지나가던 차량에 경찰에 신고를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고 이 외국인 남성에게 업어치기를 가해서 제압을 한 다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이 외국인 남성을 그대로 인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오윤성 교수님, 에이톤 씨가 군대 경험이 이번 사건에 도움이 됐다? 제압하는 도움이 됐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그 전해지기로는 그 의경에 근무를 했다고 해요. 예, 의경에 근무를 하게 되면 이 주치자들을 많이 상대를 하게 되는데 이 주치자를 어떤 식으로 제압을 하는가에 대해서 일단 그 배운 그대로 아마 그 FM대로 한번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좀 에이톤 씨라고 하는 분이 상당히 지혜로운 게 네. 그 신고 대처법에서 어떤 위기 상황에서는 한 사람을 딱 지목을 해가지고 신고해 주세요라고 해야 네. 그 사람이 어떤 그 책임감을 그대로 느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있게끔 하고요. 아하. 또 주위에 보니까 다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라 본인이 직접 자기가 나서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그렇게 한 것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군대 생활에 있어서의 경험이라는 게 의경 시절에 있어서의 주치자 제압 방법을 그대로 한번 사용을 했는데 네. 외국인이 이번에 제대로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의경 복무 시절의 경험이 소중한 이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까지 들려줬는데 최단비 변호사님, 근데 에이톤 씨가 참 뭐랄까 겸손하신 분 같아요. 이 공을 다른 분들한테 또 돌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은 SNS에 글을 올렸어요. 네. 그래서 근처 교회에서 나오던 교인들이 나를 도와서 외국인을 제압했다.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시민들이 함께 한 것이다. 이렇게 글을 쓰면서요. 네. 운동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그 상황에서 업어치기가 절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의인이라는 호칭은 저 이외에 해당 사건에 도움을 주셨던 모든 분들께 정중히 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훈훈한 글도 쓰셨습니다. 야, 마음 씀씀이도 참 귀감이 되네요. 그런데 자, 아침에 그런 몹쓸 짓을 하려던 남성 대체 누구였습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이 외국인 남성은 미국 출신으로 네. 인근에서 영어 강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하. 취업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머물고 있었는데 사건 당시 그제 밤부터 범행 직전까지 인근 400m 정도 떨어진 홍대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요. 밤새 술 마신 거예요? 클럽 세 군데를 오가면서 밤새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당시 검거를 했던 에이톤 씨의 말에 따르면 이 외국인 남성이 일단 눈이 풀려 있었고요. 네. 술 냄새가 많이 났고 욕을 계속하고 소리를 지른다는 겁니다. 네. 이 외국인 남성 현재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경찰은 이 외국인 남성을 성폭행 미수 혐의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에이톤 씨에 따르면 당시 인근 교회에 있던 신도들 그리고 공사장 노동자들에게도 이 외국인 남성이 폭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네. 경찰이 성폭행 미수뿐만 아니라 폭행 혐의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어디서 건방지게 한국 땅에 와서 지금 이 밤새 술 마시고 이런 몹쓸 짓을 저질러요. 그리고 뭐 영어 강사라고 어디 영어 잘한다고 영어 잘하면 다 해요. 이런 몹쓸 짓을 저지르고 이 사람 한국 법으로 국내 법으로 따끔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까? 처벌해야죠. 그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나라 말을 잘하는 그러네요. 거죠. 죄송합니다. 네. 자기네 나라 말 잘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로 남의 나라 와서 이런 짓 하면 됩니까? 맞아요. 아니죠. 네. 당연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고요.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할 건데 성폭행 미수 또 폭행 혐의인데다가 성폭행 미수는 현행범이기 때문에 아마 당연히 처벌이 될 것이고요. 처벌돼서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뭐 징역형이 나오거나 뭐 벌금형이 나오거나 형을 다 이제 집행을 종료하고 나면
추방당하고 아. 당연히 추방당하고 나면 우리나라에서의 범죄 전력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나라의 입국도 금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반드시 그건 이제 속 시원한 얘기네요. 반드시 그런 절차 집행해 주시기를 또 지켜보겠습니다.